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랜만에 동생들과 통화를 하고 놀라운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한 명은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또 다른 동생은 코비드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차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불편함이 이거저거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비드에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동생은 콧물만 조금 나올 뿐 뉴스에서 듣던 대로 증상은 아주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은 바로 옆에까지 와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다행히 가벼운 증상만 겪고 난 동생 소식에 하루 종일 다행이란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코비드는 가벼우면서 줄어들고 있어 조심스럽게 엔데믹으로 변할 모습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팝업 테스트 사이트, 오미크론의 움직임, 눈물로 가득 찬 베이징, NIL 컴펜세이션, 그리고 떠나가는 선생님들입니다. 요새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에 이 텐트나 스토리지 유닛이나 트레일러, 이발관, 심지어 어떤 곳은 카라데 스튜디오 등의 코로나 테스팅 센터들이라고 써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런 곳에는 Free COVID Testing 이런 사인들이 붙어있죠. 현재 미국 내 수천 개의 코로나 테스팅 센터 벤더들이 셋업해 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한 테스팅의 수요에 실질적으로 현재 느슨한 규율에 또 거기에 따르는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작용하면서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 차원의 시민들에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경고를 해도 지금 당장 신속한 테스팅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서둘러서 이런 장소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속한 테스팅의 결과를 알아보려는 미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방정부는 수십억 달러 재정을 할당하면서 테스팅 장소를 늘리고 또 이러는 과정에 철저한 규율들이 상당히 느슨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로 엄청난 테스팅 조사가 밀려들면서 지난 1월 달에만 테스팅 결과를 조사하는 실험실 랩들이 하루에 200만 개씩 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최대한 악용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연방 재정 중 5억 달러 이상이 여러 개 실험실에 지불되면서 현재 그중에 3개의 대형 실험실이 연방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FBI는 랩 중에 한 곳인 이 테스팅 센터 헤드코어에 들이닥쳐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런데 이곳은 시카고 지역의 코비드 컨트롤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 랩의 사업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는지 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미지와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간도 크지요. 그 소셜미디어에 이 본인이 바로 코비드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라는 의미로 그 제목도 코비드 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옆에 사진들은 완전 신형 램보기니 스포츠카 몇 대에 페라리 한 대, 136만 달러가 넘는 호화 주택 사진을 같이 올린 것입니다. 이러니 실험실과 파트너를 맺고 있는 수많은 소형 팝업 센터, 테스팅 센터에서 받은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두고 오레곤 대학의 병리학 교수이고 또 레버토리 메디신의 교수인 리처드 스캔런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 테스팅의 높은 수요로 인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존재하는 것을 이것을 기회로 삼고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는 당장 테스팅 장소를 시급하게 늘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인들이 신속하게 테스팅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로 가장 쉽게 테스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5분 만에 결과를 알려주는 래피드 테스트를 운영하는 장소에게는 실험실, 랩이 필요 없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설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실험실을 통해 테스팅이 이루어졌어도 비용을 지불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스팅을 받는데 의사 처방도 필요 없게 오래전에 펴냈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기꾼들은 이런 것을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불필요한 테스팅에 추가 실험 비용 등등 마음대로 청구를 해오면서 큰 액수를 탈취해온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추가로 곳곳에 팝업 테스팅 장소가 말 그대로 속속들이 솟아나게 자극한 것입니다. 연방정부 한 관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대부분의 장소들은 라이센스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정식적으로 규율을 따르지도 않는 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한 지역에 나타난 테스팅 팝업 센터는 로컬 정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들은 모두 질적으로 미달된 것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따라야 하는 수많은 안전수칙 과정을 따르지 않았고 또 FEMA의 지원을 받는 테스팅 센터라고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말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곳곳에 생겨나는 새로운 테스팅 사이트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랩이나 아니면 전에 존재하던 랩과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도 연방정부 재정에 청구를 하면서 돈을 지불받게 됩니다. 이렇게 실험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테스팅 장소들에게 현재 8천만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 예산이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실험실도 부정적으로 정부 예산의 엄청난 비율을 할당해 갔습니다. 현재 2개 주에서 테스팅 체인인 Center for COVID라는 곳이 있고요. 또 이곳의 프라이머리 랩인 Doctors Clinical Lab을 소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재 실정에서 실험실을 두고 까다로운 정책이 결핍되면서 이들은 등록만 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청구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한 이름 Center for COVID는 지난 2020년 12월에 형성되었는데 실제로 이곳에 이 검시관이 나타난 것은 2021년 9월 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나타나서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았는데 같은 검사관이 11월에 다시 돌아갔을 때 달라진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해 Center for COVID는 26개 주에 걸쳐서 300개가 넘는 테스팅 사이트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테스팅 장소에서 겪었던 나쁜 경험을 핫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불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결과를 얻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연되기 일쑤였다는 말이 많았고요.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16개의 불만이 하루에 접수되기도 했고 이런데 테스팅의 가격, 또 본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있었고요. 보험에 청구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실 테스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오피스 방문으로 추가 청구를 하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와이주, 뉴욕주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사이트에 만약 간다면 이곳이 얼마나 오래 테스팅을 했는지 물어보고 어디 실험실을 이용하는지도 물어보고 합법적인 단체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스럽다면 절대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합니다. 담당 의사의 추천이나 로컬 보건 담당 웹사이트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요새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띄는 테스팅 사이트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가운데 지난 두어 달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작년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오미크론 변이 케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퍼져나간 패턴을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첫 케이스부터 초기 단계에는 LA 근방의 비교적 잘 사는 지역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행기 여행의 확률이 더 높았다는 지적입니다.
처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화국, 또 영국, 뉴욕에서 번지기 시작한 것처럼 비행기 여행의 연관이 컸습니다. 이렇게 상륙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미국 내 첫 번째 케이스로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북가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달리 이 임금이 낮은 저임금 지역, 가난한 지역, 또 유색 인종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로 삽시간에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1월 말이 되어서는 LA 카운티 보건관리국에서 발표한 숫자를 보면 이 사우스 LA와 이스트 LA 그리고 샌프란난도 밸리 일부 지역에 가장 높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일하는 환경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살아가는 하우징 문제가 있는 곳에 가장 뜨겁게 번져갔다는 것이 역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전염력이 몇 배나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결국 불평등으로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는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것에 비해서 경증의 증상이 상당히 약하게 지나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서 일하는 경우나 또 이미 건강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갔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inequality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똑같은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변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동안 어떤 분야를 들춰보아도 이런 불균등, 이런 것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단기에는 바이러스의 물결이 흑인들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휩쓸었습니다. 또 작년 초 이맘때 백신이 처음 나왔을 그때 당시도 절대 공평하지 못하게 백인이나 젊은 층,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움직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분배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팬데믹이 선언되고 거의 2년이 지난 오늘, 백신이 나온 지도 1년이 지난 현재도 흑인과 라티노들 중에서는 백신을 2번 다 맞은 비율은 고작 5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백신을 모두 다 맞았다는 2번 백신을 맞은 비율이 백인들은 70%이고 아시안들은 82%로 단연코 최고입니다. 이러자 보건당국은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집을 두드리면서 백신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모바일 클리닉을 지역별로 움직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커뮤니티 차원의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돈의 여유가 많고 움직임에 제한이 없고 백신을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염될 확률도 낮고 또 만약 걸렸다고 해도 회복되는 비율도 한층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우스 센트럴 LA 헬스 센터의 디렉터인 데이빗 로만 씨는 이런 차이점이나 사우스 LA의 감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곳에 오는 감염된 환자들의 대부분은 필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면서 그래서 일을 중단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는 면에 전혀 초이스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백신을 맞기 위해서 시간을 빼는 것도 어렵고 감염이 되어도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은 일을 하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로 21살의 애나 오르티즈는 2명의 어린 자녀의 윙스톱에서 일하는데 백신을 맞을 시간을 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외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6명에서 8명까지 살고 있는 모습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요새 연방정부에서 한 가정 주소에 4개의 무료 테스팅 킷이 배달되지만 이런 곳에서는 택도 없는 숫자이죠.
또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만 등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만큼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41살의 블랜디 아마야는 야구장 외곽에서 핫도그를 파는 벤더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모두 캔슬되어 오면서 큰 타격을 입어온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무료로 먹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결국 백신을 맞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는 그 이전과 달리 추가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병원 안에 의료진이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입니다. 수많은 캘리포니아 병원들 안에 의료진이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스태프진이 이 분야를 영원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스 센트럴 LA만큼이나 이스트 LA도 오미크론의 물결의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만 5,800 케이스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LA 카운티 안에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잘못된 정보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에 대한 불신뢰도나 어떤 이유로든 백신을 거부하다 숨져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보건당국 담당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 공화국에서 출발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으로 움직이면서 미국으로 들어온 과정과 다르게 미국 안에서 번지는 것은 빈곤층, 유색인종 사이 더 번져가는 것은 현재 미국 내 존재하는 불균등을 또다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해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판정 결과의 불복 등 문제투성이, 반칙 등 이런 얘기들만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가장 안전하고 스무스하고 최고의 올림픽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시작하고 이틀이 지난 후 올림픽 운영진에 엄청난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평들은 선수들과 또 상당수의 국가들에게서 터지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스웨덴은 산 위의 기후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스키 이벤트의 스케줄을 조절해달라고 진정을 했고요. 또 폴란드 스케이팅 선수는 베이징의 격리시설 안에서 공포와 우려 속의 밤을 지낸다고 울면서 말했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눈물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의 하키 선수는 이유도 없이 코비드 격리시설로 보내졌다고 불평을 했고, 독일 선수들은 다운힐 스키 시설 안에 그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불만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전 세계 선수들은 완전히 닫혀있는 시스템 국가에서 트레이닝을 하거나 게임에 출전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는 것 외에는 지금 선수촌을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 선수들은 여러 가지 다른 힘든 이유들로 이번 동계올림픽은 최악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터놓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스웨덴 대표들은 너무나 날씨가 추워서 프리다 칼슨이라는 선수가 본인 이벤트를 끝내고 나서 쓰러질 정도였다고 말을 하면서요. 시간대를 바꾸어 달라고 말하고, 물론 기온도 낮지만 바람이 가져오는 윈칠 팩터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에 말한 폴란드 스피드 스케이터인 나탈리아 마슬리스카는 이 코비드 테스팅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지난 토요일 숏트랙 500m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베이징의 양성 격리 시설에서 마치 포로 수용소처럼 두려움 속에서 덜덜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눈물이 다 말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다 사라지고 24시간 내 음성 테스팅 2번 연속 나와야만 올림픽 빌리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경우 베이징 당국이 나중에 실수로 이렇게 고충을 겪어야 했던 것이라고 말해서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면서 말을 합니다. 첫날 나를 새벽 3시에 데리러 와서 끌고 갔었다고 말하면서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밤을 새웠고 혹시 누군가 나타나 격리소로 끌고 갈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받은 메시지는 실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베이징 올림픽이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 나에겐 이번 올림픽은 조크라고 말했고요. 누군가 이번 올림픽을 주관하는 사람은 많이 즐기라고 하면서 나는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지난 1월 23일부터 중국에 도착한 참가 선수들 중 무려 350명 이상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많은 숫자는 여전히 격리소 안에 있으면서 공포 속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핀란드 하키 선수인 마르코 안틸라라는 선수인데요. 그 핀란드 팀 내 생각은 아무 이유도 없이 격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팀 닥터는 우리 선수는 더 이상 위험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 역력한데 아무 이유 없이 잡아놓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은 중국의 격리 결정 기준은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문화적, 정치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핀란드 팀 코치는 현 상태가 마르코의 정신적인 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실제로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중국 정부는 그의 권한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선수인 벨라리아 바스네소바 역시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격리된 호텔 안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거기에다 내 소화기장이 다 뒤집어진다. 얼굴도 완전히 창백해지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생기고 나는 이것이 빨리 끝나기만 학수고대한다고 올렸습니다. 너무 울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서지도 못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또 남자 다운힐 스키장에서는 독일 코치가 항의하면서 선수들이 먹을 따뜻한 음식은 전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터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아까운 현실이라고 비난했고요. 올림픽위원회는 최소한 스키장에 따뜻한 음식 정도는 갖출 줄 알았다고 말을 하면서 옆에 놓인 딱딱한 견과류에 초콜릿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IOC는 불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변명하면서 현재 수정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호텔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피해를 입은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현재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 중에 최고 적나라한 것은 바로 벨gium의 스켈레톤 레이서인 킴 마일리반 선수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베이징 격리 수용소에서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벨지움 올림픽 위원회와 IOC가 중간에 나서면서 그녀 역시 잘못된 실수로 14일 동안 격리되기 위해 격리된 것입니다. 그녀는 중국에 도착하면서 테스팅에 양성이 나왔는데 적절한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연속 음성 테스팅이 나온 후 올림픽 빌리지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앰뷸런스는 다른 건물로 그녀를 데려가고 이곳은 마치 포로 수용소 같은 곳으로 인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같은 종목에서 14위에 올랐었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기대를 모으는 선수였습니다. IOC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만 줄줄이 벌어지면서 마지못한 변명만 늘어놓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만 벌어지고 있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이제 막 시작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말썽 많고 시작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와 마무리가 이루어질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앞섭니다. 대학 스포츠를 주관하는 NCAA 룰상
예전에 비교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엔 대학교 운동선수들도 그들의 이름이나 이미지 또 선호도를 이용할 경우에 경제적인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비교하면 대대적인 변화이죠. 수백, 수천 명의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진정한 아마추어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두고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NIL이 있습니다. NIL은 이 선수들의 name, image, likeness 이렇게 약자인데요. 이것에 의존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주로 돈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예로 선수들이 사인해주는 오토그래프에 돈을 주기도 하고요. 광고의 모습이 나타날 때, 또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등등, 다시 말해서 어떤 비즈니스든 대학 선수와 광고 딜을 맺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이것을 대학 측에 알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데 있어서는 프로 선수들이야말로 몇 년 동안 이런 딜을 맺고 거대한 액수의 보상을 약속받죠. 이 신발 딜에서 자동차 모델까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선수들은 이런 것이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데는 아마추어들은 돈을 비롯해서 어떤 종류의 영향력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지난 몇 년에 걸쳐서 NCAA는 수많은 법정 소송에 나가게 되었고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소송에 패배를 안았던 것입니다. 이런 소송 중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19년 주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학 선수들이 그들의 이름이나 이미지나 선호도를 통해서 얻는 보상을 방해하는 NCAA를 금지하게 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들이 줄줄이 이것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자 많은 측에서는 NCAA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우려했고요. 이것은 결국 절대적인 불균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서 결국 NCAA도 이렇게 NIL로 보상을 받는데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되어 있었고요. 또 미 국무성으로부터 반독점법에 저촉된다는 압력을 받기도 하고 또 이어서 연방법을 적용해서 미 의회의 도움도 청했지만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정부가 정해놓은 데드라인까지 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NCAA는 각 주마다 대학생들 선수들의 NIL 보상은 적절하다는 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이 대학 선수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통과가 돼서 이제는 아마추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고요. 또 반대 대학 측에도 어떤 위험에도 빠뜨리지 않는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NCAA가 금지해오던 대학 선수들은 절대 스폰서를 받을 수 없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도스할 수 없었던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것은 NCAA의 모든 세계 디비전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해서 모인 숫자는 전체 숫자는 50만 명에 육박하는 대학 선수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결정되자마자 많은 대학 측은 이런 변화에 맞춰 적응하고 있으면서 또 일부 어떤 대학에서는 이것을 전공하는 과목까지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은 앞으로 NIL에 연관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고요. 모든 대학 선수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NIL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학생은 학교 측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저촉되는지 제한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대학이나 텍사스 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 도박 같은 분야를 인도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요. 또 많은 대학들이 그들의 대학 로고나 유니폼을 사용하는 등 자체 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모든 것이 금지되던 NCAA 룰은 지난 1906년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발휘되고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대학 선수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는 아이디어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해왔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NCAA는 이런 면에서 거의 손을 떼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여기 참여하는 1,100개가 넘는 멤버 대학 측에게 책임을 주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어진 주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현재 NIL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주에서는 앞으로 선수들과 스포츠 에이전트들 간에 불튀기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면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들도 현재 상황에 전개되는 것을 엄청나게 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수들이 너무 앞서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는 힘들고 주마다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텍사스 대학에서는 선수들이 알코올이나 토바코, 전자담배, 스테로이드, 스포츠 도박, 또 섹스성 비즈니스를 절대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최종 결정은 대학 측과 현명한 대화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대학 측이 대학 선수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은 이제 제3자로서 선수들의 다양한 딜을 모니터하고 현 동의 내용이 저촉이 되는 것이라면 학교 측이 이 딜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이미 대학 측이 인도어선 스포츠 의류사가 학교 측에 거액의 돈을 내고 있는 경우에 만약 한 선수가 경쟁 의류와 사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측이 앞장서서 어떤 선수 딜을 맺도록 가운데서 조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학 스포츠의 슈퍼스타급 선수들, 앞으로 프로 커리어가 거의 확실시되는 선수들은 대학 선수 시절에도 이제는 이런 딜을 맺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NIL이란 이름과 이미지의 선호도에 따라 대학 선수라도 이제는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변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이어오던 NCAA 아마추어 룰도 크게 변했습니다. 로렌 레놀즈라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로렌 씨는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그가 전공하는 교육학이 앞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전공에 남은 학생 숫자는 그녀를 포함해서 단 3명인데요. 그녀는 이번 봄 학기에 졸업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 유니버시티인데요. 점점 줄어드는 등록 학생 숫자로 인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렇게 대학에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일이라고 하는데요. 교육학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는 미국의 위급한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어린이 교육이 큰 위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은퇴를 맞이하는데 거기에 맞춰 그 자리를 메꿀 젊은 세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숫자적으로 비교해보면 끔찍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 2년간 팬데믹이 더 악화시켰습니다. 코비드에 걸릴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팬데믹으로 한층 더 강해진 다양한 방역 지침, 또 저임금에, 또 더 이상 커뮤니티에서 선생님이 별로 존경받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간섭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가이드라인 등 이미 교육자들이 당면에 있는 수많은 불만족에 더 추가의 이유를 제공한 것이죠. 북가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프리셀라라는 여성은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봄엔 선생님으로서 출발에 앞서서 지금 필요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놀랬다고 말하고요.
이러다가는 첫 해 에너지 다 잃어버린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코비드는 모든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코비드에 걸리지 않으려는 희망, 이제는 그것도 다 버리고요. 걸릴 것은 당연하고 언제 걸리는지 그것에 대기하고 있는 표현이 더 맞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만족도는 크게 하락해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힘든 실정입니다. 여러 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스트레스에 낮은 임금이 제일 큰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자의 입장에 어린이들의 미래의 인생을 좌우하는 영향을 줄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현재 이들의 임무와 노력에 감사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앞에 말한 여성 프리셀러는 현재 선생님이라고 하면 존경심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을 하고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데 돌아오는 임금은 너무 낮다는 것이 너무나 알려져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녀의 가족들도 사실 교육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치는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선생님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리셀러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닥터나 로이어에 비교도 되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 잘 안다고 본인도 말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평균 샐러리를 보면 지난 2020년에서 21년 동안 평균이 6만 5천 달러 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플로리다주나 미시시피 같이 임금이 낮은 주에서는 이것도 5만 달러 이하이고요. 반대로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뉴욕 같은 곳에서는 평균 8만 5천 달러로 차이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선생님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 들어가는 높은 비용에 또 이미 짊어지고 있는 학생 론까지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펜실베니아주에서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막 졸업한 22살의 사브리나 샬럿이는 학위를 얻는 데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높았다고 말을 하고요. 졸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또 테스트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 면허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도 엄청났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현재 교사들이 인종별 구성도를 보면 당장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7년에서 18년 동안 그 학기 동안 미국 내 공립학교 교사들 중 80%는 백인, 9%는 히스패닉, 7%는 흑인, 2%는 아시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유색인종 어린 학생들이 이런 현실에 본인이 선생님이 된다는 생각, 상상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교육학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육학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등록 학생 수가 반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의 일부는 그때 당시 주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졸업 후에 애리조나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학업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졸업한 이후에 빚 없이 커리어를 시작하게 해준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이런 것은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으로 미래 선생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교실 안에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막 대학을 나온 초년생 선생님을 교실 안에서 혼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얼마나 효율적이겠느냐고 되묻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교육에 몸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방식이니까 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사들을 리크루트하고 이들이 이 분야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은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만이 현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자라는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미국 내 선생님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분들 자리를 메꿀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예전만큼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아주 낮은 임금이 선생님이라는 커리어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거기다 이번 팬데믹은 추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하면서 이번 감소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변화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 문제는 더 악화되어 될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위성 TV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